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막스 니오드르프 지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호르몬이 결정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네덜란드 노트홀란트주의 해안도시 덴헬델에서 태어난 45세 헤르만은 인상적인 외모를 가졌다. 그는 그의 평생을 농부로 일한 195cm 덩치의 큰 사내이다. 보통 남자보다도 더 남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와 악수한 후에 한참이 지나서도 나는 손바닥에서 그의 강한 악력을 뜨겁게 느꼈다. 비밀이 보장되는 안전한 나의 진료실에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여자라고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모든 거친 스포츠를 싫어하고 축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집에서 몰래 여자 옷을 입는데 그러면 비로소 안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한 뒤에 그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성전환을 결심했다는 뜻이다. 함께 암스테르담에 온 그의 아내도 남편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내가 헤르만을 만난 것은 2010년 암스테르담. 이 병원은 현재 다른 대학 병원이나 합병되어 일부가 되었는데, 이곳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트랜스젠더 치료 대표 병원으로 발전했다. 여기서 그래서 트랜스젠더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한 바커르의 훌륭한 책 네덜란드 트랜스젠더에서도 헤르만의 사례와 유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다. 바커르는 지난 70년 동안의 네덜란드에 있었던 트랜스젠더들의 투쟁과 사연을 들려준다. 이야기의 일관 요지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다고 느꼈고 이것을 젠더 디스포리아 또는 성별 불쾌감이라고 부른다.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류는 태초부터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오랫동안 지배해왔다. 남성은 XY 염색체, 고환과 음경 특정 체격, 다량의 테스토스테론으로 정의되고 여성은 XX 염색체, 질, 난소, 자궁, 다량의 에스트로겐으로 정의된다. 이런 분리는 성호르몬에 기초한다. 성별은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차이 또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신체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하고 젠더는 남성 또는 여성임을 의미하는 문화 심리학적인 용어이다. 성별은 다리 사이에 있고 젠더는 귀 사이에 있다고 종종 설명된다. 인터섹스 또는 간성은 단거리 육상선수 푸크여 딜레마, 더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육상선수 캐스터 세메나 또는 네덜란드 가수 라번 판도르스트 같이 여성과 남성의 성격 특성을 모두 지닌 신체를 가리키는 생물학적인 용어이다. 이분적인 사고는 트랜스젠더, 성정체성이나 자아인식이 생물학적인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 동성애자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가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자연을 보면 시각이 바뀔 것이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약 5에서 6%가 동성애에게 관심을 보인다. 동물의 6만 5천 종에서 동성애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새나 곤충, 원숭이, 돌고래, 그리고 동물원의 펭귄 역시 정기적으로 동성애의 성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동물의 동성애는 인간의 동성애와는 달라. 동성애 동물은 번식을 위해서 종종 이성 파트너와 새끼를 낳기 때문이다. 한편 식물의 왕국에서는 이성이나 간성이 일반적이다. 사는 동안에 성을 바꿀 수 있는 동물도 있다.
예를 들어서 디즈니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유명한 주인공 아네모네 피쉬가 그렇다. 농어는 심지어 두 가지 성별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집단의 수컷 또는 암컷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번식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도 전 세계적으로 젠더 유동성이 있고 옛날부터 늘 존재했었다고. 스펜서 홀이라는 역사학자가 주장하는 대2021년에 중세 성인전에 등장하는 트랜스와 젠더 퀴어라는 두꺼운 책에서 이에 대해서 썼다. 스펜서 홀은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사례가 전 세계에 많다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이시 섬의 북이스 부족은 총 5가지 성별을 가졌다. 시스 남성과 또 시스 여성 타고난 그런 거 트랜스 남성과 트랜스 여성 성직자나 주술사들을 위한 중성. 스펜서 홀은 또한 자신의 책에서 거의 8세기 전에 트랜스젠더로 살았음에도 교회가 성인으로 선포한 요셉 수사를 소개했다. 교황 요한나와 비교하면 이 얼마나 다른 상황이란 말인가? 자, 남자가 여성이고 여자가 남성이라면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 서양에서는 약 0.3에서 0.6%가 트랜스젠더인 것으로 추정되고 1980년대 이후에 대다수 국가에서 특히 서유럽에서 점점 더 많이 트랜스젠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0년에 네덜란드의 유튜버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니키 드야흐르의 강제 커밍아웃은 정체성과 생물학적인 성별을 둘러싼 터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텔레비전 8시 뉴스 보도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더라도 이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니키 튜토리얼에 올린 17분짜리 독백 영상은 수백만 번 조회되었다. 그녀의 커밍아웃은 비록 자발적인 것이 아닌 협박의 결과였지만 그녀 같은 롤모델 덕분에 사춘기 이전에 벌써 자신의 성정체성을 표현해도 된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했고 실제로 점점 더 자주 표현되고 있다. 네덜란드인의 57%가 트랜스젠더를 긍정적으로 보고 독일에서도 2명 중에 1명꼴로 52%, 독일이 트랜스젠더에 점점 더 관대해지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들에게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트랜스젠더이지만 트랜스젠더에게는 성전환 수술이 성정발달의 종점이다. 그때 비로소 정말로 남자가 여자가 되기 때문이다. 성전환을 통해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평균보다 거의 3배 더 많이 우울증을 앓는 이유가 이런 이분법 때문이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괴롭힘을 당하고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혼례받거나 심지어 학대를 당할 확률이 또래보다도 더 높다. 혐오와 협박의 두려움이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의사들은 호르몬 투여 및 수술의 가장 적합한 방법과 시기 그리고 심리적인 지원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성전환 대기자가 너무 많고 전체 과정이 1,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규 절차가 모두에게 제공되진 않는다. 어떤 사람은 호르몬 투여만을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술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이 확실하게 성을 전환하고자 한다. 21세기 초부터 청소년의 신체적인 변화를 억제하는 약물인 소위 사춘기 차단제가 엄격한 심리 검사를 거친 후에 처방되고 있다. 이것은 트랜스젠더의 수용과 해방 정도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그렇게 니키 드야흐르는 14세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20세 이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호르몬 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은 유방이나 턱수염 같은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헤르만처럼 성인기에 치료하는 것보다도 어렸을 때 치료하는 것이 미용 면에서도 더 나았다. 아무튼 헤르만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의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헤르만은 현재까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전환한 성에 매우 만족한다. 삶의 만족감은 중요한 성공 요인에 속한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성전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시스젠더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아이를 위한 분홍색, 여자아이를 위한 파란색. 지금 매우 고루한 의식으로 정하지만 여전히 파란색은 남자아이를 위한 색, 분홍색은 여자아이를 위한 색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갓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손님에게 식빵 과자의 마이셔스를 불리는 분홍색 또는 파란색 토핑을 아기의 성별에 맞춰 올려대는 또 대접하는 관습이 있다. 그러나 이 관습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색상 배당은 오랫동안에 정반대였다. 1918년에 미국의 한 유명 잡지가 최초로 지침을 발표했다. 분홍색은 남자아이를 위한 색이고 여자아이에게는 파란색이 적합하다. 색상을 성별과 연결지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아마도 분홍색 전에 쌓인 아기 예수의 파란색 옷을 입은 성부 마리아를 표현한 여성화에서 영감을 받았을 터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색상 배당이 갑자기 역전되었다. 그 이유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전쟁 당시에 여자들이 입었던 파란색 작업복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것이다. 영국의 연구들을 보면 성인 남녀 모두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여성은 파란색의 붉은 톤이 가미된 색상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남성은 녹색 톤이 혼합된 색상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한 성전한 소설 트랜스젠더의 초기 사례 이런 것들이 세계 많았네요. 1950년대 한 전직 군인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여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것도 있다. 이렇게 1951년 10월에 조지 조겐슨의 고환 2개가 모두 제거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트랜스젠더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들 사이의 젠더 디스포리아, 즉 성별 불쾌감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는 우리의 내다의 저자 다크 스왑 교수에는 후자의 가능성을 믿었는데 그게 뭐냐? 스왑 교수는 사망한 사람의 뇌 조직을 과학적인 목적에서 수집하는 헤르센방크 기증은행의 도움을 받아 수십 년 동안의 특정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지닌 사망자의 신경학적인 변화를 연구했다. 1995년 그런 그 특정 핵, 즉 말단 줄무늬 기저핵이 성 정체성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했다. BST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지만 스왑 교수는 남자로 태어난 트랜스 여성의 경우 크기 면에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핵이 작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등등 이렇게 여성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페르리아는 성전환 이전에도 이미 페미니스트였고 지금은 그 신념이 더욱 강해졌다. 젠더를 이분법적으로 남성과 여성 둘로 나눌 수 없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여전히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전환 치료는 비록 신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더라도 트랜스젠더들에게 해방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현대의학 지식의 지평을 넓혀 호르몬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돕는 매력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동성 여자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사정기는 생식기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도 발달한다 등등. 그런데 레즈비언 인간의 성적 지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태아를 남성화하는 호르몬을 통틀어서 안드로겐이라고 부르는데 임신 중에 이런 호르몬에 노출되면 남성 생식기가 발달하고 나중 단계에서 신체와 뇌 역시 남성화된다. 성호르몬이 LGBTQ+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인 뇌분비학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뇌의 특정 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는 있다. 이 증거를 발견한 사람 역시 다크 스왑이다. 그의 연구진은 약 30년 전에 시상하부 근처에서 작은 신경 다발인 성적 이형핵을 발견했고 이때 말단 줄무늬 기저핵도 같이 발견했다. BNST는 성호르몬 생산과 성적인 태도를 담당한다.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페로몬의 영향을 받는 어떤 기저핵의 어떤 모습. 스왑의 발견이 보여주듯이 게이나 레즈비언의 뇌는 이성의 뇌와 더 유사하여 동성에게 성적으로 더 끌린다. 그러나 이런 구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성정체성 및 성적 취향의 발달은 신체뿐 아니라 성장 환경의 매우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일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성적 지향에 관한 가설들을 보면 환경 요인의 영향들이 신체와 호르몬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성적 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뇌핵과 임신 중에 방출되는 호르몬의 상호작용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1972년에 한 연구진이 새끼를 뵌 상태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겪은 암컷쥐를 조사했는데 암컷쥐의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지나치게 많았고 태어난 수컷 새끼는 수컷보다는 암컷의 성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동물 실험이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콜티솔이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인간의 경우 자궁 내 호르몬 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추정할 수가 없다. 그렇더라도 만성 스트레스는 평생 건강 악화 위험을 높이는 것 같고 콜티솔 때문에 특정 유전자가 다르게 조정되는 후생적인 변화도 생긴다. 만성 스트레스 인해서 임산부의 부신이 계속해서 콜티솔을 많이 생산하면 태아는 자궁에서 이것에 노출되고 그 결과 태아의 호르몬 분비 리듬이 깨어진 리듬이 습관화되어서 신체의 콜티솔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준다. 그래서 앞에서 지혜 연구에서 보듯이 이런 연구는 또한 높은 콜티솔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수컷 새끼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암컷의 일반 수치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것도 발견이 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이지 않은 성적 지향에는 여전히 큰 낙인이 찍히고 이 낙인은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인 배제로 이어진다. 동성애 반대자들은 흔히 동성애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물의 연구에도 동성애가 존재한다. 유명한 생물학자 프란스 드발이 반복하여 강조했듯이 동성애는 보노보 침팬지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다. 약 90년 전에 연구자들이 보기에 형이 있는 남자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았다. 이 가설은 여러 후속 연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모든 기억의 15에서 30%가 실제로 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은 놀랍게도 오직 생물학적인 형이 있을 때만 적용되었고 누나 또는 이복형이나 입양된 형이 있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반대로 네덜란드 행동과학자 헤니 보스는 최근 장기 연구에서 레즈비언 부모를 둔 아이들을 조사했는데 출생 후에 최대 30년 동안의 추적 관찰했다. 그들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은 이성애자 부모를 둔 아이보다 더 높지 않았다. 형이 여럿인 가정에서 동성애자가 더 흔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뭐 이런 1996년 업데이트된 가설이 제시되는데 아들을 임신한 엄마는 남성세포에만 있는 HY 항원에 노출된다는 가설이다. 이 항원은 엄마에게 이물질이므로 엄마의 면역체계는 항체를 생산하여 이 항원에 반응한다. 이후에 아들을 임신할 때마다 점점 더 많은 항체가 체관을 통해서 태아에게 도달하여 태아 발달, 특히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새끼를 뵌 치에 대해서 HY 항원 백신을 접종하여서 항체의 생성을 자극했는데 후속 연구로 수컷 새끼를 관찰한 결과 이 생쥐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암컷 생쥐에게 성적인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다수 게이가 형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므로 모성 면역 가설은 성적 지향과 관련된 여러 환경 요인 중에서 기껏해야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